안녕하십니까. 별의별 교육연구소 시작합니다. 네, 항상 저희 영상에 이제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는 대성쌤의 예.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예. EBS의 다시 학교 그 중에 2부 어느 교사의 고백 편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이제 내용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해외의 이제 활동 중심 수업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그리고 미국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제 핀란드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요 이야기에 대해서 대성 쌤이나 저나 이제 할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프랑스의 수학 수업 사례가 나옵니다. 한때는 프랑스 학생들이 유럽에서 수학의 성취도가 가장 높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수학 수업의 학업 성취도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이유를 왜 그렇다라고 했었죠? 거기서도 이제 수학 이런 컴퓨터를 이용한다거나 그럴 때 아이들이 수학 외적인 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수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수학의 개념이나 원리, 뭐 계산 능력 이런 게 저하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수업 모습을 제가 조금 더 스케치를 해보면 프랑스 남자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학생들하고 오늘은 도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모둠으로 나눠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같이 앉아서 하는데 어떤 친구는 컴퓨터에 앞에 앉아서 도형을 그리는 친구가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함께 모여서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이제 소통을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신기하게도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어떤 학생들은 그냥 조금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눈치를 살핀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걸 캐치를 하고 그 학생한테 가면 그 학생은 이제 비로소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나서 선생님께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데 오늘 수업에 대한 반성을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오늘 수업의 목표는 도형의 성질을 알고 그 성질에 따라서 이제 도형을 그리는 수업이었는데 실제로 학생들은 그 수업 목표에 도달한 학생들은 많지가 않았고 오히려 선생님의 가르쳐준 강의식 수업을 기다리거나 이제 이런 조언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런 모습 어떤 문제점들이 또 있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학습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컴퓨터를 활용하고 활동적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외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약간 가정처럼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게 일제식 수업이나 과거의 전통식 수업이었어도 그 학생은 아마 소외됐을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학생들에 대한 진단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처치로 뭐 이렇게 여기 보조교사를 좀 더 적극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수업 활동에서 이렇게 좀 단계를 나누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저번 1부에서 말했던 거와 같이 이게 활동적인 수업이 문제가 아니라 수업이 전반적으로 그게 활동적인 수업이 아니었어도 그건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활동 중심 수업에 대한 이제 옹호론자 같은 대성 선생님이 말을 해주셨는데 예. 이제 활동 중심 수업 자체가 사실은 학생들이 어떤 기초나 기본을 다지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학교라는 곳이 학생 1인당 선생님이 한 분씩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수업 속에서 도형의 성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알고 있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들은 이제 출발점부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모둠 학습을 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학생들 간의 어떤 교류나 지식의 흐름이 일어나기보다는 잘하는 학생을 리드하게 되고 못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못한다는 걸 티를 안 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수업처럼 이제 컴퓨터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도형을 그리는 경우에는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건데 그 컴퓨터 기능 프로그램까지 다뤄야 되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수업 자체가 저학년들에게 적합한 수업이었나? 만약에 이제 도형을 그려야 했다라면 직관적으로
어떤 패드 같은 데다가 이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려서 그런 과정이었다라면 학생들이 반복적인 연습을 쉽게 했을 수 있을 텐데 프로그램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기초 학습이 조금 부진한 학생들은 수업 목표도 따라가야 되고 이 컴퓨터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반면에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선생님들은 진짜 컴퓨터 기능을 가르쳐주는 쪽에 가 계세요. 그럼 나는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그 프랑스의 이제 관계자들, 교육 관계자들은 물론 그것도 일부의 의견이겠지만 이 활동 중심 수업이 정말 기초학문의 본질을 가르치는데 효과적인가라는 것에는 의문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활동 중심 수업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상태에서 응용하고 이게 적용하는 단계에 적합하지 않나. 그리고 아이들의 특성상 활동에 있어서 자기가 지식이 부족하면 그걸 드러내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다지는 단계에서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이제 조작덕 단계라고 해서 구체물을 이용해서 충분히 오감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라는 거는 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적합해도 초등학교는 좀 어렵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할게요, 대성 선생님한테. 이제 일부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는 못했던 건데, 이제 EBS 거기서 이제 어떤 실험을 하죠, 학생들 대상으로. 그래서 어떤 한 선생님은 강의식 수업을 하셨고, 어떤 한 선생님은 교사가 주도를 하되 학생들의 활동이 다양한 활동이 있는 활동 중심 수업을 했고, 어떤 한 선생님은 학생이 주도하는 활동 중심 수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나중에 그 역사 수업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그렸잖아요. 어떤 집단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지식과 이런 망을 충분히 설명하셨던 분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의식 수업을 한 게 가장 효과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참 역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때 이제 실험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은 이제 충격을 받은 거고, 이제 프랑스의 사례도 그런 부분과 이제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수업을 함에 있어서 면대면 수업이 강의식으로 갈 때 인터넷 강의나 우리 흔히 말하는 온라인 컨텐츠에 의한 코스웨어랑 뭐가 다르냐 하지만 교실 속에서 강의식 수업은 그 코스웨어나 온라인 컨텐츠가 갖지 못한 그 선생님의 어떤 관계에 기반한 어떤 이끌어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차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부분은 이제 미국의 알트스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트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저커버그가 투자를 하고 구글의 임원진이 이제 참여해서 만든 미래학교 모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야심차게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4년에 이제 교육부 스마트 교육 선도 교원할 때 굉장히 거의 스마트 교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선생님들이 추앙했었던 저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스마트 교육을 꼭 해야 한다면서 이제 알트스쿨에 대해 예를 들었어요. 근데 저 이번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깜짝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알트스쿨에 왔는데 아이의 학력이 많이 저하가 되고 아이가 뭔가 배운 것 같지가 않고 간단한 뭐 에세이 쓰기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아이도 뭔가 불안하고 부모도 불안해서 관두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래 학교의 특징이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고 그리고 학생이 주도하면서 학생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작은 학교로서 그리고 이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다라는 그런 몇 가지 특징들을 이제 산출을 하고 그걸 알트스쿨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트스쿨에는 실제로 선생님들이 있지만 선생님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학생들은 공간이 굉장히 개방적인 공간에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곳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를 할 때는 태블릿을 이용해서 동영상 컨텐츠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공부가 끝났을 때 어떤 형성평가의 개념으로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하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학부모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애가 3학년인데 나한테 편지를 못 쓴다. 기본적인.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심지어 알트스쿨이 미국 전역에 이제 10개인가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다 폐쇄가 되고 심지어 알트스쿨 관계자한테 소송까지 걸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미래학교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대성쌤, 알트스쿨 왜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뛰어난 사람의 위인들이나 뭐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의 이런 업적들을 보면 이제 다지는 시간이, 그러니까 약간 훈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마이클 조단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코치 출신이고 아이를 어릴 때부터 약간 기계적으로 훈련을 시켰대요. 그래서 그걸 소화시킨 상태에서 작년이 됐을 때는 자신만의 개인적인 창의적인 기량이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약간 과시한, 이렇게 간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린 학생 시대에서는 이렇게 기초 기본 학습에 대한 충실한, 그게 실시가 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응용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약간 적용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배움 중심 수업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굉장히 구성주의죠.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을 얻는다라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거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왜냐면 저희가 예전에 과거에 이제 어떤 교육 사례들 보면, 특히 문화예술교육에서 정말 그랬지만, 정말 무서운 호랑이 같은 이제 마스터가 있고, 거기서 어떤 도제의 관계처럼 제자가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 묻고 답하면서 채찍질을 피드백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알트스쿨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발성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학생들 동기를 끌어당기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학생들이 사실은 스스로 배울 수 있죠.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나 천국 같은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거기다 딱 자유롭게 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자고 해봐라. 근데 그게 교육이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땐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미션, 그리고 거기서의 코칭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대성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미래학교가 이제 알트스쿨 같은 경우는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이 그 대상이 어린 학생이기도 했고, 그리고 간과한 게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그리고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지식의 전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일반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게 이제 자율성이나 허용하는 분위기도 이제 그 완전한, 우리가 근데 과학에서도 상상하라는 게 있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 과학 상상하라는 거 완전 자유롭게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창의성이라는 거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해야 된다. 그 제한된 조건이 있어야지만 그게 창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자원을 가지고 뭐가 한다는 거는 창의성이 아니라 내가 제약 조건이 있어야 창의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럼 알트스쿨의 이제 문제점은 제약 조건이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자율성을 주고 했을 때 이 교사들이 어느 정도 이런 교수 요목을 잘 정해서 내용 콘텐츠를 충분히 아이들한테 전달한 단계에서 어떤 자율적인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의식 수업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하죠. 때로는 필요하다. 저는 근데 이 영상에서 보면 때로는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요즘의 선생님들은 쫙 이렇게 약간 혼돈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편의 주제가 교사의 고백이었다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시사점이 깊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주입식 수업, 강의식 수업이 잘못됐다, 수업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더 인상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교육 천국. 저도 이제 대학원 이제 석사 박사 할 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핀란드 교육. 우리가 꿈꾸는 판타지.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EBS 영상을 보면 최태성 선생님이라고 역사 수업 1타 강사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이제 핀란드의 환상을 갖고 가세요. 그리고 문화 충격을 받는데, 왜 충격을 받냐? 저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 주도, 그리고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 그리고 그 교육에 있어서 융합 교육과정, 뭐 이런 패러다임을 바꿨거든요. 교육과정에.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한 발 더 앞선 게 이제 핀란드의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간에 이제 핀란드 교육이 세계 교육을 선도하였는데, 핀란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같이 학생들이 주도하는 교육과정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더 우리보다 앞서 나간 게 뭐냐면 무학년제까지 도입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그 핀란드 영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셔요.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같은 경우는 토픽 중심으로 주제 중심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간의 그 개인적인 격차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동제 집단에서 어떤 그걸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데 거기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동질 집단처럼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습 소외가 자꾸 생긴 거죠. 그렇죠. 이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프로젝트 학습이 주로 이뤘어요. 우리 프로젝트 학습으로 주로 이뤘고 교과 통합된 실생활과 관련된 이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했는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학생들의 출발점이 다 달라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교육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기는 좀 시간이나 어떤 경험도 다 달랐을 것 같아요. 시간도 부족했고 경험도 달랐을 것 같은데 그런 교육 과정이 운영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공유되지 못한 지식이 공유되지 못한 가운데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게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 법칙에서 뭐냐면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쌓아야 할 기본이 있고 기초 지식이 있고 그걸 통해서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생전 거기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 와서 짜자잔 창의적인 산출물을 이제 내놓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핀란드식 수업에서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런 프로젝트 학습을 도입한 지금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되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초학력이 저하되어 있었고 반면에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교육과정이 적용된 거죠. 기초학력이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론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이제 핀란드의 학부모님들이나 교육 관계자들한테 굉장한 걱정거리로 고민으로 다가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신 거기 나오시는 최태동 선생님도 난 여기 핀란드에 왔을 때 이런 모습을 기대한 것은 아닌데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르겠다. 갑자기 멘붕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좋은 것들이 사실은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를 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이렇게 평균의 함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간에 이런 극단으로 나누지만 또 평균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이렇게 과거랑 괜찮은 것 같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유익 있게 보고 뭐 교육부에서 1학년들 대상으로 좀 더 이렇게 집중적인 기초 기본 교육을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앞으로는 점점 이런 기초 교육에 대한 지원 그리고 관심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뜬금없는 말씀이시겠지만 뭐 자유학기제나 고교 학점제에 있어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이 거기서 학습소에다든가 이런 얻어가는 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전 단계에서는 다지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지는 단계가 지금 상징적인 말이지만 와닿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육으로 다시 돌아오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이제 한글 교육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어려운 숙제가 뭐냐면 교육과정이라는 게 이제 항상 수업의 부담을 줄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과정은 이제 꽉 차 있거든요. 학교 교육과정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핀란드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과제가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루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상위사회력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명목하에 프로젝트 학습이나 여러 가지 활동 중심을 하고 기초 기능에 대한 교육을 가정으로 떠미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핀란드에서도 보면은 그 저학년 학생이 숙제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이 그 외국 핀란드 학부모님이 그런 말씀하니까 되게 충격이었는데 이제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 교사들은 하는 게 없다. 학부모가 다 가르쳐야 된다. 교사는 무엇을 하냐. 전 이 부분도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대성쌤도 초등학교 저학년 지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한글 교육 학교에서 안 하잖아요. 위험한 말입니까? 근데 저는 근데 1, 2학년은 그렇게 많이 해보진 못했어요. 근데 우선은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은 근데 학군이 조금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근데 한글 교육은 웬만큼 돼 있었고
아, 이게 전제가 잘못됐어요. 원래 교육과정에서 한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일어서 이런 공교육 말고 이 사교육에 대한 수요나 의존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의 공교육의 역할이 어디까지일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는 상위 사고력이나 뭐 이렇게 아이들의 역량, 신장 이런 말씀 취지는 좋은데 그런 역량에 앞서서 이런 기초 지식 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활동정신에서 옹호론자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잠시만요. 아니요. 예. 이거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질문 조금 논쟁을 하려고 일부러 이제 상황을 예. 만들었는데 예. 대성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 알아요. 분명한 건 있어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2010년 개정교육과정에 있는 교과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가 가장 화려하다. 가장 무겁다. 가장 스티커가 많다. 이 부분은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은 모든 걸 활동 중심으로 융합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거기 보면 영상에서 리치 아카데미가 나와요. 우수 사례로 리치 아카데미가 나오는데 물론 리치 아카데미가 문제점도 많습니다. 현장 선생님들이 보면 화를 내실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갖고 있는 장점이 뭐였나요, 영상에서?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별 학생들에 대해서 잘 학습 수준을 잘 진단을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인 이런 학습, 그래서 그걸 잘 다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리치 아카데미가 이제 미국에 이제 사실로 상대적으로 사회 경제적 환경이 좋지 못한 지역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어느 순간에 미국에서 기초학력 성취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게 뭐 10위권이었나 15위권이었나 그렇게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의 비교를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 교육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과거에 저희가 90년대 그리고 저희가 초임 때 수업했던 그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 저학년에 이제 시기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수업 약속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둘, 셋 하고 선생님에게 하면 집중하고 선생님을 봐주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저 아직도 생각나는데 킹콩 박수 킹 짝짝 콩 짝짝 킹 콩 짝짝 하면서 주의 집중하면서 선생님한테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것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입을 모아서 이구동성으로 발표하고 약간 으쌰 하는 분위기가 있는 강의식 수업이었어요. 저학년 수업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너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선생님에게 집중하고 그러는 게 자규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수업했더니 굉장히 미국 교육계에서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학생들의 학력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 저는 그 차이점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저는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 우리가 주입식 교육할 때 하는 그 명문학교처럼 그 학교가 전 비춰지더라고요. 그리고 평가 자체도 그 주입식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나.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거 많이 해가지고 사실 많이 성공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과연 학습의 동기나 지속적인 능력의 성취가 대학에 가서 혹은 일반에 나가서 이어지냐. 그러니까 전 도돌이표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거 안 좋아서 우리 활동을 확 왔는데 이것도 안 해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자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는 근데 생각이. 이게 제가 이제 여기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인상적으로 보면서 참 우리 아이들 저렇게 한번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거기서 평가를 봤어요. 평가를 봤는데 대성 선생님처럼 이게 주입식으로 공부한 거 사지선다로 푼 거 아니냐, 단답식으로 푼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바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뭐냐면 그 수업의 내용을 선생님들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구안을 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과서가 사실상 거기 최태성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는 2쪽 분량인데 여기서는 23쪽으로 되어 있었다. 와, 깜짝 놀랐다. 기초 단계에서부터 심화 단계까지 있었다. 이거 어떻게 한 거냐? 그랬더니 거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 교육 과정 자체를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왜냐면 그 선생님들이 그런 고민들이 묻어나 있었고,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저희가 주입식 수업 나쁘다, 강의식 수업 나쁘다 하시지만 거기 방과 후에 보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다 모이세요. 그리고 서로의 수업을
다 영상으로 공개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수업에 대해서 거침없이 조언을 해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표준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표준화 속에는 정말 어떤 큰 흐름도, 수업의 큰 흐름도 있고 수업이 지향하는 목표나 성취 기준,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교사의 작은 재수치어나 교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꼭 집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강의식 수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구나. 다만 거기에 임하는 교사의 마인드나 거기에 수업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문제가 그러니까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저도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우리 교사들,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사실은 그럴 시간이 이제 너무 부족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왜냐면 굉장히 수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각자 하고 있거든요. 각자. 왜냐면 함께 해서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교사 학교라는 곳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교육 행정을 하는 기관, 선생님들마다 다 업무를 맡으셔 있고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교실 수업을 일반화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 근데 저도 사실 교과서 검수에도 참여를 해봤는데, 근데 교사로서는 좋죠. 근데 학부모로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불친절하다. 되게 불친절하다. 화려한데, 옛날에 저희는 이렇게 책이 좀 막 글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정가라는 게 있어서 저는 참 어릴 때 정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집에서 복습하고 이런 게 좀 어려운 게 설명이 좀 부족하게 적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안 되냐면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영상에서도 교과서만 공부하는 학생이 좌절해요. 왜? 시험에는 교과서에 배우지 않은 게 나오고, 그리고 수행평가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힘들다. 난 공부를 해도 안 된다. 근데 그 여학생이 이제 말한 게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학원을 다니는 그거를 배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과거 이제 국정교과서, 사실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한 가지 교과서를 공부한다는 게 물론 좋은 점이 있어요. 양질의 검증된 걸 하기 때문에 교육의 퀄리티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격차에서 이렇게 미리 배운 거 다 알고 있는 아이들은 그게 딱 좋은 애들이 있지만 그걸 맞습니다. 활용을 못하는 수준의 아이들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교과에 따라 검정 교과서도 나오고, 요즘 이제 논의되는 게 교과서 자율 발행제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뭐 고교 학점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아까 외국의 사례처럼 교사들도 이런 지도 자료에 넘어서 교과서도 약간 더 보완하거나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제가 왜냐면 이렇게 막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지만 저희 큰 아픔이 있어요. 제가 이제 H 초등학교에 이제 연구부장으로 이제 재직할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특명을 주신 거야. 우리 학교에서 프로젝트 학습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일괄적으로 다 시행을 했습니다. 반마다 학생들이 조를 정해서 프로젝트 학습 주제를 정하고 방학 때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10월에 이제 프로젝트 학습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1년은 잘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 계실 때. 그 다음에도 정말 이끌고 갔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마음속에 피멍이 드셨어요. 왜 피멍이 드셨냐면 교육과 좀 외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사실은 그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게 선생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준비가 됐을 때 도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 학습은 기본적인 어떤 학습에 대한 기초가 다져진 상태에서, 그리고 단기간에 어떤 과제로서 주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수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구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는 프로젝트 학습을 뭐 연간 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학기, 특정 시기, 특정 교육 활동과 관련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장의 부담감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두 번째 2부의 제목이 뭐였죠? 교사의 고백입니다. 근데 저도 근데 고백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사가 이게 가르칠
그 스승사나 뭐 선비사인가 전 그것까지 모르는데 가르칠 교잖아요. 근데 준비 좀 하고 오세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주가 안 되고 뭐 교육 행정이 주가 되는 경우도 참 많았고, 그리고 그런 교사로서 이렇게 전문학습 공동체나 이런 과거의 지원 같은 게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거 할 때 이거를 이렇게 허용하는 분위기도 좀 부족했던 게 아니었나 학교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교실의 벽이 가장 학교에서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 교실의 벽을 허물고 선생님들이 협력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보장해 달라. 그리고 공간을 보장해 달라.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공문 처리 이런 거를 이건 당장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최소한으로 해달라. 그렇게 학교에서 해주면 선생님들 수업 준비 완벽하게 하시고 수업 실천하시면서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이건 혼자 하면은 이게 한계가 있고 학년이든 교과든 여러 선생님들 그 안에 이게 활성화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에 대한 부담감은 혼자 오롯이 지면 사람이 이제 그게 내 거가 돼버리면 안 되고 우리 모두의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핀란드 선생님들 같이 뭐 핀란드가 아니라 미국에서 같이 만드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같이 만들고 공동으로 시행착오를 같이 극복해가고 그런 과정이 자꾸 권장이 되면 수업 공개도 활성화되고 선생님들도 학교에서도 행복함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교사라는 위치가 사실은 일반의 이제 교실 교육 학교 밖에 있는 분들이 바라보는 교사와 학교 안에 있는 교사들이 틀립니다. 교사들은 매일매일이 이제 수업이죠. 수업을 하는데 또 수업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항상 똘망똘망한 눈으로 갖고 이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수업 속에서 그 부담을 오로지 선생님 혼자 감당해야 된다면 그 부담감은 선생님을 많이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대성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외부의 노력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끼리 이제 공유가 된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나은 방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정의 뭐 흐름이나 교육부나 교육 당국이나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일방의 노력으로 주입식 수업 안 됩니다. 강의식 수업 안 됩니다. 활동 중심 수업이다. 수업이 좋은 겁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또 마찬가지로 강의식 수업이 최고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 속에서 정말 교과와 학생들을 바라보고 수업을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한번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